여러분, 2024년 5월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광주 광상우 도심 한복판 금호타이어 제2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타이어의 원료를 반죽하는 공장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정년 공정에서 시작된 불길은 공장 내부를 집어삼켰고 그 불을 잡는 데만 꼬박 3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은 뼈대만 남은 흉물이 되었고 1700명의 노동자는 일터를 잃었습니다. 보통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영화와 같은 장면을 기대합니다. 경영진과 직원이 눈물로 손을 맞잡고 우리 힘을 합쳐 다시 공장을 씁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화재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말 금호타이어는 대한민국 경제계에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불타버린 광주 공장의 완전한 복구 대신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머나먼 땅 폴란드에 무려 8,600억 원을 쏟아부어 거대한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영토 확장이라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조용한 탈출, 엑소더스라고 말이죠. 도대체 왜 역대 최대 실적을 내던 회사가 한국 땅을 놔두고 동유럽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의 계산기에는 도대체 어떤 숫자가 찍혀 있었길래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남겨진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8,600억 원이 남긴 씁쓸한 이별 통보, 그 이면에 숨겨진 4가지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2024년 5월 화마가 휩쓸고 간 광주 공장은 처참했습니다. 하루 8억 원씩 벌어들이던 생산 라인은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1,700명의 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걱정해야 했고 지역사회는 공장이 문을 닫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이 불탔으면 가족들이 힘을 합쳐 불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게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금호타이어의 시계는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공장이 멈춰선 지 불과 4개월 뒤인 9월 잿더미 위에서 들려온 것은 재건을 위한 망치질 소리가 아니라 돈 더 내놔라는 확성기 소리였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돈 좀 벌지 않았냐며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을 진짜 절망에 빠뜨린 건, 그리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바로 법원으로 날아든 통상임금 확대 소송 청구서였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은 100번 양보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노조가 이것도 월급 기본급으로 쳐달라고 요구한 항목들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체력 단련비, 하계 휴가비, 생산 장려 수당, 각종 선물비, 복지성 항목들까지 통상 임금에 넣어달라는 요구였죠. 일각에서는 김장 보너스까지 요구했다는 설이 돌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김장 보너스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니, 지금 공장이 불타서 회사가 망하니 사니 하는데 체력 단련비에 각종 선물 비용까지 기본 월급에 넣어서 퇴직금을 튀겨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 소송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무섭습니다. 이 잡다한 보너스들을 기본급으로 인정받으면 이걸 기준으로 산정되는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의 판돈 자체가 확 커지게 됩니다. 노조가 이기면 직원 1인당 월급이 많이 오르는 효과가 나지만 회사는 수천억 원의 비용 폭탄을 영구적으로, 그것도 매년 떠안아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뉴스 댓글창은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노조가 월급 더 받겠다고 싸우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공장이 불탔는데 김장갑 소송이라니, 이건 선 넘은 거 아니냐? 생산 물량은 몇 개로 해라. 기계는 어디다 놔라. 노조가 경영권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나 같으면 한국에서 공장 안 돌린다. 하지만 이런 싸늘한 여론에도 노조는 강경했습니다. 광주 공장을 100% 원상 복구해라. 새로 짓는 한평 공장 생산량도 우리가 원하는 600만 개로 맞춰라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죠. 결국 회사는 백기투항했습니다. 경력금 600만 원 지급, 기본급 인상, 노조는 투쟁에서 승리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승리에 취해 건배를 하던 바로 그 순간 경영진의 책상 위에는 이미 폴란드 행편도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금호타이어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8,600억 원을 들여 연간 600만 본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짓겠다.
이 숫자의 의미가 섬뜩합니다. 노조와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겨우 합의한 국내 신공장 규모가 560만 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공장은 600만 본입니다. 해외 공장이 국내 공장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의 주력 생산 기지를, 우리의 미래를 한국에서 유럽으로 옮기겠다는 조용한 하지만 아주 확실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투쟁에서 승리했다던 그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6년 1월 현재 화재로 일터를 잃었던 1,700명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평 신공장이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고 광주 공장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조는 일명 김장 보너스를 얻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김장을 담가 먹을 수 있게 월급을 주던 일터 그 자체는 이제 머나먼 폴란드 땅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좇는 집단입니다. 감정적인 이유보다 더 무서운 계상이 속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의 장벽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27, 81%. 이것은 금호 타이어가 한국 공장에서 만든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할 때 물어야 했던 반덤핑 관세율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제품 가격의 30% 가까이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만 원짜리 타이어를 팔려면 세금만 2만 7천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반면 금호 타이어의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타이어는 어떨까요? 관세율이 10% 수준입니다.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재료를 써서 똑같은 브랜드의 타이어를 만드는데 단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치킨집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치킨을 튀겨서 배달하는데 A 동네 한국에서 출발하면 배달 팁을 27,000원 떼어가고 B 동네 베트남에서 출발하면 11,000원만 떼어가는 격입니다. 치킨 맛은 똑같은데 마진이 3배가 차이 납니다. 사장님이라면 어디에 튀김기를 놓으시겠습니까? 애국심으로 버티기엔 장사 미천이 너무 빨리 바닥납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의 영업이익률은 좋을 때는 20%에 육박합니다. 100원 팔면 20원이 남는 알짜 장사죠. 공장은 관세, 인건비, 설비, 노후화 부담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관세와 비용 구조를 고려하면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불탄 공장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지어서 27% 세금 내고 팔래?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10% 내고 팔래?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산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광주 공장은 197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설비는 낡았고 공장 배치는 비효율적이며 자동화율은 떨어집니다. 반면 베트남 공장이나 새로 지어질 폴란드 공장은 처음부터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됩니다. 로봇이 척척 물건을 나르고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죠. 더 기가 막힌 건 물류의 비효율입니다. 타이어의 주원료인 천연 고무는 어디서 날까요? 한국에는 고무나무가 없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납니다. 한국 공장은 동남아에서 고무를 배에 실어 옵니다. 여기서 1차 물류비가 듭니다. 그걸 가공해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여기서 2차 물류비가 듭니다. 지구를 2바퀴 도는 셈이죠. 하지만 베트남 공장은 원산지 바로 옆에서 재료를 받아 만들어서 바로 미국으로 보냅니다. 폴란드 공장은 유럽 현지에서 재료 조달해서 만들어서 바로 옆 독일로 트럭으로 보냅니다. 한국 공장은 물류비 2번 들고 인건비는 10배 비싸고 기계는 낡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달 경쟁을 하는데 한쪽은 30년 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쪽은 최첨단 전기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한국 노동자들의 손기술이 좋아도 이 구조적인 격차를 메우기엔 글로벌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8,600억 원의 투자가 한국이 아닌 폴란드로 향한 것은 어쩌면 자본의 생존 본능이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금호타이어는 왜 베트남이 아닌 이름도 생소한 폴란드 오폴레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엔 금호타이어가 거부할 수 없었던, 거부해서는 안 되는 3가지 꿀맛 같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미친 접근성입니다. 금호타이어 매출의 약 27%가 유럽에서 나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프리미엄 고객들이 다 거기 살아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타이어를 만들어서 배에 싣고 가면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물류비는 비싸고 급한 주문은 맞추기 힘들었죠. 그런데 폴란드 공장이 생기면 트럭에 싣고 아우토반을 달리면 하루 만에 독일 벤츠 공장 앞마당에 타이어 왔습니다 하고 도착합니다. 옆 동네에서 배달시키는 것과 같은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유럽이 훨씬 더 팔기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둘째, 폴란드 정부의 레드 카펫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금호타이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땅에 오세요. 와옵식 바우부지휴 특별 경제구역에 들어오시면 법인세 깎아드립니다. 보조금 현찰로 드립니다. 땅값 싸게 해드립니다. 인허가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제 한국에서는 공장 하나 지으려면 땅값의 수천억, 인허가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려서 진이 다 빠지는데 폴란드는 국가가 나서서 제발 와주세요 하며 밥상을 차려준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2028년까지 연간 600만 개의 타이어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건 한국 공장이 또 불타거나 멈춰도 유럽 시장은 끄떡없이 지키겠다라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기업에게 안정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하지만 폴란드의 매력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습니다. 기업이 떠나는 데는 밀어내는 힘도 작용하니까요. 바로 노사 간의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봅시다.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기업에 인수되던 때입니다. 당시 더블스타는 독립 경영 보장, 3년 고용 보장, 세계 10위권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쌍용차의 악몽 때문입니다. 과거 쌍용 자동차가 중국 상하이차에 인수됐을 때 기술만 쏙 빼먹고 투자는 안 하다가 결국 회사를 버리고 도망간 먹튀 사건,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컸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블스타도 똑같을 것이다. 기술만 빼가고 한국 공장은 폐쇄할 것이다.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폴란드 투자 발표가 나자 노조는 거봐라, 역시 먹튀다. 국내 투자는 안 하고 해외로만 나가지 않냐느냐 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파업을 하고 생산 라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노조가 파업하면은 타이어 생산이 멈춥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고객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호타이어 못 믿겠다며 경쟁사인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로 물량을 돌려버립니다. 회사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경영진은 한국에서는 정말 못해 먹겠다며 해외 이전을 더 서두르게 됩니다. 노조는 생존권을 지키려 파업하지만 그 파업이 오히려 회사를 한국에서 떠나게 만드는 명분이 되는 아이러니.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곡 신뢰의 붕괴가 8,600억 원의 탈출을 가속화시킨 엔진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2026년 시행을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따뜻한 이름을 가졌지만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경영 불확실성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도 사용자다. 원래는 내가 직접 뽑은 직원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공장 구내식당 아주머니, 하청업체 직원, 청소 용역 직원들이 파업해도 네가 원청 사장이니까, 네가 실질적인 사장이니까 책임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내 회사 직원 수천 명 관리하기도 힘든데 갑자기 협상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누구랑 협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혼돈의 카오스가 열리는 거죠. 둘째, 손해배상 꿈도 꾸지 마.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라인을 세워서 회사가 수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되면 노조원 한 명 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 회사가 일일이 증명해라 라고 합니다. 수백 명이 파업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증명합니까?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공장은 멈추는데 책임은 내가 다 져야 하고 손해배상은 못 받는다? 이런 법적 환경이 예고된 나라에 여러분이라면 8,600억 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 들고 법이 기업을 보호해주는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금호타이어의 폴란드행 결정 이면에는 이러한 한국의 노동 법규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금호타이어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에서 조용한 탈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샀습니다.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노조는 국내 일자리 지켜라 외치며 머리띠를 묶지만 회사는 앞에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로는 조용히 해외 부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떠난다고 하면 정부가 바짓가랑이 잡고 말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제 안 싸웁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매너 있게 짐을 쌉니다. 이 탈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공장이 떠나면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질까요? 바로 공장 주변에서
밥 장사, 술 장사하던 자영업자들입니다. 노조는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국가는 노동자 보호한다며 최저임금 올리고 노란봉투법 만드는데 정작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이 떠나버리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는데 왜 노동자가 설 곳은 점점 줄어들까? 이 씁쓸한 역설. 기업은 이윤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지만 한국에 남겨진 우리는 텅 빈 공장과 차가운 상권만 바라봐야 하는 현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8,600억 원은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폴란드 오폴레의 공장은 2028년부터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는 유럽의 아우토반을 달릴 것이고 그 이익과 일자리는 폴란드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광주에서는 여전히 약속 지켜라, 투자해라 라는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사인은 끝났고 송금 버튼은 눌러졌습니다. 한번 떠난 자본은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투쟁해서 월급 올리고 김장 보너스 받으시니 좋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일할 공장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그 성벽 밖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떠나고 하청은 말라 죽고 청년은 갈 곳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땅을 만들어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또 텅 빈 공장에서 우리끼리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를 것인지 말이죠. 금호타이어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업이 떠나는 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의 환경이 문제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